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저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비겁한지 직접 겪어본 한 사람이에요. 여러 번 고민하다가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었고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응원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과거와 남편과의 연애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 중반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만 지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 카톡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걸 잡기 위해 남편의 뒤를 미행했답니다. 곧 시댁에 들어가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게 됐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분노하며 시댁 안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설마 했는데 바람 피우는 게 맞았던 거구나. 그런데 상간녀를 시댁으로 데리고 와? 아이 깜짝이야. 여보 인기척 좀 하지. 왜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래. 애 떨어질 뻔했잖아. 뭐? 이 인간이 바람 피우다 걸려놓고서 뻔뻔하게 뭐라는 거야? 여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나도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정리하려고 했다고. 상간녀를 정리한다고 그러면 내가 봐줄 것 같았냐? 여보 착각을 좀 한 모양인데 정리한다는 건 여기 내 새 아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해당하는 말이야. 나 우리 미정이랑 재혼할 거야. 당신과 난 살 만큼 살았으니 정리하자. 이런 짐승 같은 놈. 넌 내 앞에서 그따위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래. 이혼할 때 하더라도 오늘 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자 남편은 두 팔로 절 막더군요. 여보, 내 새 아내가 임신 중이니까 화풀이 할 거면 나한테만 해. 임신? 아까 애 떨어질 뻔했다는 게 저 기집애가 임신했단 소리였어? 아이 그렇다니까 여보. 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멋지게 살 거야. 당신은 이제 그만 떠나줘야겠어. 남편의 말에 극도로 각성하게 되었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당장 귀싸대기를 후려쳤고 시댁 거실에 걸려있던 저희 식구와 시모가 같이 찍었던 가족 사진을 뽑아서 남편 머리 위로 내리쳤습니다. 사각의 큰 액자가 남편을 가둔 꼴이 됐죠.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이의 면상을 주먹으로 휘갈겼습니다. 코피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가 되자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야, 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좋게 이혼하자고 했으면 그냥 받아들일 것이지 어디서 무식하게 손찌검에 김을 파손까지 해? 뭐 가족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니 잘 부수긴 했다. 어머님까지 저를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야, 우리한테 큰 기회가 왔는데 그걸 버릴 수 있겠냐? 우리 새 며느린 100억대 자산가야. 내 아들이랑 둘이 죽고 못 살 만큼 좋다는데 어떻게 이별시키겠냐? 박힌 돌인 네가 꺼져줘야지. 어머님, 저 상간녀가 부자라서 넘어갔단 소리예요? 어머님 손자 은영이를 생각해 보셨어요? 새 며느리가 임신했으니 새로운 손주 키우면 되지. 은영이 네가 데려가 키워라. 우리 새 며느리가 네 아들 키워줄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고 하니까 데리고 나가라. 이것들이 죄다 미쳤구나. 내가 오늘 돌아버리는 날이네. 그래, 미친 소리 하는 니들에게 미친 짓을 제대로 보여줄게.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집어던지며 개박살 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여기저기 얻어맞으면서도 상간녀가 다치지 않게 몸을 던져가며 막아줬답니다. 저는 지칠 줄 모르고 시모자에게 잡히는 물건을 모조리 집어던졌어요. 그러다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성큼 다가오더군요. 이봐 아줌마, 밀려났다는 걸 알았으면 인정하고 빠져. 괜히 무식하게 집안 부수지 말고.
유부남이랑 바람난 주제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야, 정식 씨랑 어머님이 내 편이라는데 아직 사택 파악이 안 되냐? 그리고 난 너랑 급이 달라. 100억 자산가라는 말 못 들었어? 그리고 난 정식 씨 아이까지 임신했어. 충분히 큰 소리 내도 될 자격이 있거든? 이걸 그냥 쳐보라고. 임산부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해보란 말이야. 저는 분노의 주먹을 상간녀가 아닌 남편에게 질러버렸습니다. 그이는 얻어터지면서 상간녀가 다칠까봐 계속 저를 밀어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이혼하자. 위자료랑 양육권이랑 다 줄게. 양육비도 매달 줄 테니까 당신 아들 데리고 나가서 둘이 살아라. 당신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혼까지 생각했을 테니 쿨하게 끝내줘라. 나쁜 놈. 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버리겠다고? 네가 사람 자식이냐? 그래, 이혼해. 대신 위자료 원하는 만큼 다 주고 내 아들은 볼 생각하지도 마. 알겠어. 달라는 대로 줄게. 그리고 은혁이는 당신이 혼자 잘 키워. 아니다. 당신도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서 새아빠 만들어주면 좋겠네. 개자식. 저는 남편의 턱주가리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그이가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자 시모가 나서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이판사판인 저는 시어머니 역시 귀싸대기를 날려주며 대자로 뻗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차마 건들지 못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소송으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고 해서 재산의 절반 이상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다 들어주겠는데 아들 양육비에 대해서는 말이 좀 달랐어요. 여보, 위자료를 탈탈 털어주고 나면 양육비까지 마련 못해. 그냥 매달 보내도록 할게. 그것만 좀 봐줘라. 왜? 당신 새 마누라한테 달라 그러지. 100억 부자라면서. 아니, 어떻게 새 아내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아무튼 소송에도 양육비는 매달 보내도 된다고 할 테니까 그것만 좀 봐줘. 나쁜 시키.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니놈 얼굴을 갈아버릴 줄 알아. 당신 입이 많이 거칠다. 알았어. 안 떼먹을 테니까 믿고 이혼 도장 찍자. 결국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훗날 더 큰 복수를 생각하며 일단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됐죠. 5살 아들은 많이 당황하고 겁을 먹은 채로 저희 부부가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울고불며 매달렸는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순 없었어요. 저와 둘이 살면 아들이 허전하고 외로울까봐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연락해서 당장 보내라고 했더니 돈 없다며 배째라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2달 기다렸다가 한 푼도 입금이 되지 않아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재산을 자기 명의로 둔 게 없고 버는 돈이 없다고 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고소를 해도 남편 사정을 봐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이가 회사를 관두고 상간녀에게 빌부터 사는 중이니 재산으로 잡힌 것이 없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놀랍고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교묘하게 돈을 아끼려는 전 남편을 날 잡아서 찾아갔는데 상간녀와 여행을 가서 부재 중이라고 했답니다. 진짜 열불 나서 두 연놈을 개작사를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고 받으려고 귀찮게 굴려고 매주 한 번씩은 시댁도 찾아가고 상간녀와 사는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갔어요. 늘 문전박대를 당했고 심할 땐 경찰을 불러 저를 멀리 쫓아내기까지 했답니다. 결국 변호사에게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동안 신경을 끄고 지냈어요.
다행히 아들은 친정 부모님의 애정을 받으며 적응해 나갔고 어린이집에서도 밝고 쾌활하게 잘 논다고 했어요. 위자료를 받아 여유가 있긴 했지만 제가 아들을 대학까지 무사히 보내주려면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판단에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남편이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니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 학원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꽤 있어서 작은 보습 학원을 차리기로 했어요. 작은 상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곳을 계약해 유치원, 초등부의 영어 수학을 가르치게 됐답니다. 이 일로 크게 성공할 생각이 아니라 생계가 유지되고 아들 교육비를 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생을 20명만 받기로 했어요. 그 이상 받게 되면 강사를 채용해야 할 것 같아서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작게 운영하기로 했죠. 그런데 학원은 제 생각과 의도와는 달리 입소문이 좋게 퍼져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엄청 많이 찾아왔습니다. 등록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크게 운영해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을 2명 고용했고 교재도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바꿔서 운영했답니다. 저는 평일에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엔 아들과 신나게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1년 살아보니 살만하고 재밌더라고요. 전 남편과 시모와 상간녀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답니다. 잘 먹고 살게 되니 잊혀진 모양이었죠. 이렇게 평온한 나날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시련이 닥치고 말았어요. 평일 학원에서 바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께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관이더라고요. 부모님과 아들이 나들이를 가던 길에 4톤 트럭과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께 제 수업을 부탁하고 급히 병원으로 갔더니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크게 다쳐서 긴급 수술에 들어가게 됐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한 달 한시에 잃은 것도 모자라 아들이 위중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으니 너무 슬프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목숨은 살렸지만 후유증도 크고 재활도 오랜 시간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병원에 입원한 아들 옆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학원은 선생님들께 맡겨두고 일주일에 1~2번 가서 문제가 없는지만 살피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아들이 크게 다친 걸 전 남편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들의 아빠이니 사고 소식을 전하기로 했죠.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시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인 줄 모르고 실수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집안에는 전 시모와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2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가 보이더군요.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묻길래 바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은혁 아빠, 우리 은혁이가 부모님과 나들이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은혁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좋지 않은 상태야.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유, 불쌍하네. 은혁이가 다쳤어? 많이? 응, 그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 수술을 더 받아야 한대. 안 됐네. 어? 그게 다야? 할 말이 그게 다야? 우리 아들에게 찾아가고 싶지 않아? 우리가 거길 왜 가냐? 이혼해서 남남되고 당신이 혼자 책임지기로 했잖아.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우리 은혁이가 잘못돼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 난 새 자식이 생겨서 당신 아들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어서 시모 역시 잘못 찾아왔다고 확인 사살해 주더라고요. 야, 너는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사고나 당하게 하냐? 그리고 여기 와서 소식 전하면 우리가 슬퍼하면서 쫓아갈 줄 알았니? 너도 참 맹하다. 너를 우리 집에서 내칠 때 네 아들도 똑같이 내친 거야.
걔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 아니다. 성도 네 집안 성으로 바꾸지 않았냐?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이가 지금 사고로 아픈데 남남이라고 선을 긋고 안 보겠다고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알았으면 그만 나가라. 우리 지금 알콩달콩 재밌게 손녀딸이랑 노는 거 보이지? 방해하지 말고 빨리 사라져라. 제 아들은 다리 수술을 3차례나 더 했고 머리도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다시 말해줬는데도 자기들 일이 아니라는 듯 말하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 은영 아빠나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영이가 다쳤다는데 아무렇지 않게 느끼시나 봐요? 그래요. 당신들 마음 알겠으니까 돌아갈게요. 대신 내 아들 양육비 내놔. 전 남편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거였구나. 돈 받으러 온 거였어? 근데 어쩌지?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줄 게 없다고. 당신 새 마누라가 부자라며. 그럼 빌려서라도 내 아들 양육비 내놔. 없다니까. 그렇게 받고 싶으면 고소를 해. 어차피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판사들도 어떻게 못한다더라. 내 아내가 똑똑해서 제대로 배웠지.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도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고 소중히 대하는데 당신은 크게 다친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아들 양육비도 안 주려고 머리를 굴려? 짐승보다 못한 자식아.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천벌이든 만벌이든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당신은 찾아오지 좀 마라. 당신의 아픈 아들 똥오줌이나 받으러 가.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서 전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아이 좀 뭐하는 거야? 또 무식하게 손찌검이 나려는 거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 말곤 없잖아. 니들이 배신해서 잘 사는 꼴을 보니 미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스트레스 풀고 가야겠어. 상간녀는 황급히 자기 딸을 방으로 데려가더군요. 그 사이 시모자의 몸에 묵직한 책을 던졌고 또 손에 잡힌 골프공을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고 머리채를 잡아 뽑고 핥히고 깨물었죠. 시모자가 끙끙 앓으며 나가 떨어지자 상간녀를 끌고 나왔습니다. 네 딸은 잘 자고 있네. 오늘은 임산부가 아니니까 혼 좀 나야겠다. 이 무식한 아줌마야.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조금 느껴보게 하는 거지. 주둥이를 나불거릴수록 매 맞는 횟수는 늘어나니까 닥치고 쳐맞는 게 좋을 거야. 처음 상간녀의 면상에 싸대기를 휘갈기자 찌뿌둥한 온몸이 느슨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세로 상간녀의 면상, 몸뚱이 구분 없이 빈틈 여기저기를 사정없이 갈겨줬습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더는 할 게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양육비는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고소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들 옆에 가서 간호와 간병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2차례 다리 수술을 더하고 머리 수술까지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재활만 잘하면 다시 보통의 어린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홈스쿨 신청을 해서 제 학원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함께 했고 재활센터에 매일 가서 걷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재활했더니 아들은 어느새 제 손을 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 뒤부터는 빠르진 않지만 달리기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혁아, 이젠 달리기도 가능한 거야? 정말 장하다. 엄마, 나 이제 건강하지? 내년에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응?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야. 은혁아, 그동안 잘했어. 엄마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지. 엄마 고마워. 아들은 9살에 처음 학교를 가게 됐고 보통 어린이처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고 기쁘던지 좋아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그제야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아플 때는 마음속에서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이젠 그럴 용기가 생겨서 두 분이 하늘에서 편히 쉬시라고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보습학원은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기도 했고 학부모님들 사이에 소문이 좋아 늘 학원생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아들을 대학원과 유학까지도 다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생겼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12살이 되던 해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제 학원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과 저는 눈을 마주치며 서로 경악했답니다. 당신들 뭐야? 내 학원에 무슨 일로 온 거야? 당신 학원 운영하고 있었어? 이야, 혼자 잘 살고 있었네. 우린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우리 딸 학원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었는데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이야. 역겹네. 니들을 보니까 내 눈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 도란 나가! 그러자 상간녀가 팔짱을 끼며 말하더군요. 나가라고? 학부모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우린 딸아이 학원을 여기로 골랐어. 내 딸 친구들이 다 여길 다니거든. 기가 막혀서. 야, 넌 얼굴에 철판 깔았냐? 네 딸을 내 학원에 등록시키는 게 말이 돼? 왜 안 돼? 너만 입 닮으면 아무런 일도 없을 텐데.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내 학원에 네 딸을 보내겠다고? 그럴 거야. 악연이긴 하지만 내 딸이 보내달라는 학원에 안 보낼 순 없지. 아람이랑 시온이 알지? 내 딸 친구들이니까 같은 반으로 수업받게 해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싫거든? 니들 딸 받아줄 일 없으니까 꺼져! 이렇게 나오겠다? 좋아. 교육청에 민원 넣어봐야겠다. 학원생을 가려받는 차별 선생이 운영하는 학원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려나? 뭐?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그래, 해봐. 내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니들 딸은 학원생으로 안 받아. 두 연놈은 학원을 나갔는데 몇 시간 뒤에 교육청에서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이 차별 교육을 받았으면서 왜 원생을 가려가며 받느냐며 시정하라고 하더군요. 또다시 이런 일로 전화가 오면 학원에 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저는 끝까지 거부해도 학원 문 닫을 일은 없을 건 알았지만 일을 크게 키워서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의 딸을 학원생으로 받아주기로 했죠. 그런데 처음 본 상간녀의 5살짜리 딸은 정말 지 엄마를 똑 닮았더라고요. 선생님, 이 옷 어때요? 예쁘네. 이거 500만원짜리 원피스예요.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아, 그래? 보람인 좋겠네.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학원비 냈으니까 저한테 잘하라고 전화래요. 저 화장실 가서 똥 못 닦으니까 이따가 선생님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간식도 좋은 걸로 사주세요. 뭐? 똥 닦아달라고? 보람이 아직 화장실에서 혼자 해결 못하니? 네, 더러워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가 막혔지만 애한테 뭐라 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화장실을 혼자 못 가고 간식도 혼자만 특별한 걸 먹겠다고 했어요. 저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특별한 건 절대 없으니 주는 대로 먹으라고 일러줬죠.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줬고 혼자 해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상간녀가 학원에 들어와 수업 중이던 제 뺨을 때리더군요. 야, 내 딸을 혼자 화장실 가게 했다며? 너 내 딸이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저는 상간녀를 로비를 데리고 나가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 딸이 혼자서 하는 법을 가르친 것뿐이야. 너나 집에서 공주처럼 키워. 밖에선 다른 애들과 똑같이 교육할 거니까. 이것 봐라. 너 이 학원 문 닫고 싶어서 환장했니? 내가 이 동네 돼지 엄마인 거 몰라? 돼지 엄마? 치맛바람 센 엄마.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장인 돼지 엄마. 그것도 모르냐? 아, 그래? 몰랐어. 돼지 엄마, 애를 돼지처럼 키울 생각이야? 조언하겠는데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네 딸 큰일 난다.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자립심 좀 키워. 이게 누굴 가르쳐?
상간녀가 제 따귀를 날리자 로비가 크게 울렸습니다. 학원 아니라 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간녀를 노려봤습니다. 다시 손이 날아오자 이번엔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이씨! 이건 나! 야 상간녀, 네가 날뛰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네 딸 내 학원에 보내지 마라. 다시는 내 주변에 얼쩡대지 말라고. 아이씨! 이거 놓으라고 했지? 대답부터 해! 네 딸 내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것 좀 놔줘. 저는 상간녀의 손목을 놓아주며 학원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관 2명이 제 학원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상간녀 딸 보람이를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네요. 상간녀가 절 신고한 것이었죠. 기가 차서 아니라고 했더니 CCTV를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록된 영상을 모두 살펴보게 했습니다. 제가 보람이를 괴롭히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또 제가 상간녀 손목을 꺾은 것은 정당방위로 보인다며 바로 철수했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찾아왔는데 제 학원을 살펴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걸 알고 돌아갔어요. 상간녀는 제 학원을 문 닫게 하려고 허무맹랑한 신고를 했네요.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간녀가 저에게 한 집만큼 돌려주기로 했어요. 상간녀가 제 남편과 바람난 여자라는 걸 입이 가벼운 학부모에게 흘렸습니다. 소문은 일파만파 커져서 동네 아파트 학부모들이 모두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간녀를 따돌렸고 미안하지만 보람이까지 피해를 보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방 먹여주며 끝나나 싶었는데 이번엔 전시모가 학원에 찾아왔습니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거사. 네가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내 아들 식구들이 더는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돼서 이사를 가게 생겼다고! 아 그래요? 뭐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서 살면 좋겠네요. 네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서 이수달이 난 거 몰라? 전 받은 건 꼭 돌려주는 사람이라서요. 나를 모함하러 한 여자에게 참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어머님, 아무튼 제가 이겼으니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시죠.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싸가지 없이 나오네. 오냐, 내가 오늘 너에게 참교육이 뭔지 보여주마. 학원에 CCTV가 있으니 저는 두 팔로 방어만 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전시모는 굵은 반지를 낀 손으로 제 머리와 뺨을 사정없이 날렸죠.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그만하시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더 일을 키우기 싫으면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내 며느리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냐? 내 며느리가 내 아들 사업시켜주고 나한테도 새 집을 사준 천사 같은 애라고. 그런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한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한다. 오늘 이 학원 다 때려 부수고 널 작살내버리겠어. 저는 침착하게 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이니 그만하라고 일렀죠. 하지만 정신을 놓아버린 전시모는 저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학원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걸 본 학원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얻어맞는 영상을 보여주며 전시모를 형사고소해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한참 조사를 받은 전시모는 전남편과 상간녀를 불렀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찬찬히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전남편이 저에게 따지듯 말하더군요. 야, 넌 우리 집 와서 행패 안 부렸냐? 우리도 신고 안 하고 넘어가줬는데 넌 고작 몇 대 맞았다고 우리 엄마를 형사고소해? 나 진단서 나왔어. 사주는 떼어줄 줄 알았는데 고작 2주네. 아무튼 손찌검한 거랑 기물 파손, 영업방해, 기타 등등 합의금 내놔. 합의금? 이 여자가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당신이 내 아들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약과 아니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우린 당신 때문에 억지로 이사를 가게 생겼다고. 당신이 내 아내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을 내서 다들 손가락질한다고.
안 좋게 소문낸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린 거지. 이제 좀 알겠냐? 니들이 얼마나 못돼 먹은 짓을 했는지? 아무튼 이사를 가든 이민을 가든 알아서 하고 나한테 합의금 줘. 아니면 고소 취하 못해. 아우 이걸 진짜 확. 경찰서에서 치려고? 그래 한 대 쳐봐. 쳐보라고. 됐다. 니 깨면 안 넘어가. 합의금 줄게. 대신 경찰관이 말하는 합당한 금액만큼만 줄 거야. 맘 같아선 내 아들 양육비만큼 싹 다 뜯어내고 싶은데 경찰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할 거야. 그래도 나한테 사과는 제대로 해야 할 거야. 결국 전시문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려고 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오늘 일 미안하다. 내가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큰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어머님,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좀 제대로 사과를 해보세요. 나 학원장이니까 예의를 갖춰달라고요. 그래, 알았다. 원장님, 제가 학원에 가서 난동 부린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처해주세요. 그럴까요? 네네, 한번 봐드리죠. 대신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뭐 당신 아들이 이사 간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괜히 나중에 찾아와서 복수한다고 설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원장님. 절대로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낄낄 웃으며 합의금을 챙기고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상간녀와 딸내미를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와 홀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 제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건강하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웠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죠.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아주 잘 지내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크는 걸 보니 이보다 더 즐거운 순간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학원에서 일하고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지내다 보니 그것 말고는 다른 취미나 만남을 가져보고 싶지 않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니 정말 열심히 학원과 아들에게 충실했던 거죠. 소개팅을 해준다는 학부모도 있었는데 제가 내키지 않아 거절했답니다. 어느 날 기가 막히고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창 바쁘게 학원에서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데 상담받으러 온 분이 있다고 해서 수업을 끝내고 상담실에 갔더니 전 시모가 있더군요. 5년 만에 다시 보게 됐지만 여전히 보기 역하더군요. 저는 아직도 쌓인 게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럴만도 했죠. 전 시모는 앉아있다가 제 얼굴을 보며 힘들게 일어서며 절 불렀답니다. 새아가, 우리 며느리 오랜만이구나. 새아가? 이보세요 할머니. 어디서 입을 털고 그러세요. 뭘 바라고 여길 찾아온 겁니까? 보아하니 큰 문제가 생겨서 구걸이라도 하려고 온 모양인데 난 아무것도 돕지 않을 겁니다. 내가 심하긴 했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 나라도 내가 밉고 싫었을 거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아주 안 좋다. 드러나 봅시다.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전시모는 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말이야. 소아암이란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야. 보람이가요? 유감이네요.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니? 그럼 네가 병원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네? 웬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의 새 며느리가 100억 부자라면서요. 돈 많은 며느리 두고 왜 나한테 병원비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상간녀의 딸의 병원비를 대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없겠네요. 새아가, 우리가 속았다. 내 며느리가 100억 부자긴 한데 그거 다 사기를 친 돈이다. 신용 낮은 사람들에게 대환대출 사기를 치며 돈을 벌었대. 외제차를 사면 신용을 올릴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감언이설로 꼬셔서 썩은 중고차를 몇 배로 비싸게 팔아먹고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단다. 대출로 절실한 사람들 등쳐먹었다는 소리네요. 그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하고 이번에 장관까지 나서서 대출 사기꾼을 잡으라고 검찰에 잡혀갔다. 그래서 사기친 돈으로 챙긴 재산을 압수당하고 감옥에 갔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었네요. 그 기집애가 감옥 갔다고 하니 속이 시원하네요. 물론 보람이가 소아암인 건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세아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와 아들은 우리 명의의 집도 절도 없어서 길바닥에 앉게 됐어.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손녀 병원을 다니고 있다. 아이쿠, 그렇게까지 밑바닥으로 처박혔어요? 진짜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가셨네요. 그래서 돈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성자가 아니라서 보람이 병원비 주지 못하겠네요. 그렇겠지. 나도 그럴 거라 예상했다. 예상했으면 왜 찾아왔어요? 누가 반긴다고? 세아가,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 보람이가 내 손녀가 아니었다. 소아암에 걸려서 혈액형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자 검사를 해봤다. 근데 내 아들의 딸이 아니었어. 헐, 대박. 그럼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와, 충격이네요. 그렇지. 네가 들어도 충격이지. 그래도 키운 정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병원 다니면서 돌보고 있다.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손자를 보고 싶구나. 은혁이가 보고 싶어. 세아가, 우리 손자 잘 지내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할머니, 미쳤어요?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도 쌩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할망구가 돌았나? 미안하다. 나와 아들은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다. 우리의 진짜 며느리, 진짜 손자를 되찾고 싶어. 너 학원에서 돈 좀 벌었으니 우리가 신세를 지면서 살면 되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보자.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갈 곳 없는 신세에 상간녀한테 속았으니 다시 저한테 돌아오겠다는데 역겨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댁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현실로 이뤄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당신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손자 은혁이가?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동안의 오해도 풀고 다시 잘 지내보고 싶구나. 기회를 주렴. 기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할머니 아들이랑 손 붙잡고 고시원에서 살면서 보람이나 잘 돌보세요. 당신들 보람이까지 버리면 진짜 천벌 받아요. 아시겠어요? 세아가 이미 천벌 받았잖니. 우린 다시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겠니? 없어요, 할머니. 절대 불가능하니까 질질 짜지 말고 당신 손녀한테나 돌아가세요. 어서 일어나요. 기막힌 이야기를 다 듣고 전시모를 학원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고 힘이 없어서 뒷모습이 매우 짠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간녀와 시모자가 천벌받은 걸 알고 다행스럽게 여겼고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전 남편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 내 아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왔구나. 오랜만이야. 평생 안 보고 살기로 했으면서 왜 여길 찾아와? 아, 당신 딸이 친자가 아니어서 내 아들한테 다시 돌아오겠다는 미친 소리 하러 온 거야? 고시원에서 사는 게 불편하니까 화해하고 나한테 얹혀 살려는 짓을 하려는 거지? 이 양반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여보, 난 얹혀 살 생각 없어. 그냥 아들과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사과 같은 소리 하네. 넌 은혁이가 사고 났을 때 네 집 걔한테나 일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 한 번도 내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은 놈이잖아. 맞아, 그랬어. 그래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여보, 나 은혁이랑 만나면서 지내게 해줘. 부탁이야. 제가 안 된다고 말하려는데 아들 은혁이가 무릎 꿇은 전 남편의 몸을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아저씨가 무슨 아빠야? 나도 당신이 엄마한테 무슨 짓 한지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받아줄 것 같아?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난 아저씨 딸한테나 가봐. 은혁아, 애비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못난 애비가 이제라도 너에게 아빠 노릇 해주고 싶어서 온 거야. 100번 1000번 사과하고 너와 부자지간으로 지내고 싶어. 어림없는 소리. 나에겐 가족은 엄마뿐이거든? 아저씨가 길에서 객사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당신과 난 아무런 사이도 아니니까. 제 아들이 막말을 하자 전 남편은 오열하며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버티길래 경찰을 불러 그 일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은혁아, 너 진심이야? 엄마 생각해서 네 아빠를 거부한 거면 안 그래도 돼. 엄마, 내가 엄마 생각해서 저 아저씨를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해? 난 친부나 할머니나 꼴도 보기 싫다고. 엄마만 버림당한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저 두 사람은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절대로 용서할 일 없을 거라고. 그래, 네 말 알겠다. 은혁아, 흥분하지 말고 잊어버려. 그 인간들은 천벌받고 앞으로 생지옥에서 살아갈 테니까. 우리들이 잘 사는 일만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씩씩 숨을 내쉬다가 곧 진정하더니 컴퓨터 게임을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전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완전히 인연을 끊어냈는데 계속 귀찮게 굴더군요. 확실하게 경고하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왜 또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서 지낸다. 이 거동이 불편해서 결국 이 꼴이 났구나. 요양원비 달라고 전화한 거면 끊을게요. 아니다. 그 요양원비는 연금 나오는 걸로 해결이 된다. 난 다른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다. 부탁? 진짜 많은 걸 바라시네. 미안하다. 근데 내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 누군가는 확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아들이 옮긴 고시원 번호를 모르니 네가 한번 찾아가 봐주면 안 되냐? 뭐라고요? 할머니, 노망 났어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 나도 안다. 근데 너도 내 아들한테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내 아들이 열심히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있거든. 내 아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려 가줘라. 부탁이다. 아, 양육비? 잊고 있었는데 말씀 잘하셨네요. 근데 그이가 양육비를 줄 형편이 될까요? 보람비 병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보람이 병원비는 밀린 게 없단다. 연락해서 물어봤다. 아무튼 네가 내 아들한테 가서 확인 좀 해줘라. 좋아요. 내가 양육비 한 푼이라도 받아내면 좋을 테니 가볼게요. 근데 보람인 누가 돌보고 있죠? 사람 고용해서 돌보고 있을 거야. 병원 간호사들도 있고. 애만 불쌍하네요. 어른들이 다 그 모양이라서 애가 무슨 고생입니까? 알겠으니까 전화 끊어요. 전 남편의 고시원 위치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총무에게 전 남편을 보러 왔다고 하니 몇 호실인지 알려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총무에게 물었더니 이틀 동안 방에서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심상치 않으니 확인해달라고 불렀죠. 이윽고 경찰관이 문을 열자 창백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전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이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더군요. 저는 놀라지도 않고 전혀 슬프지도 않았어요. 보람이를 두고 무책임하게 가버린 게 한심하게만 보였죠. 저는 고시원을 나와서 전 시모에게 연락해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알려줬습니다. 전 시모가 오열하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도 싫었으니까요. 시모자의 인생이 진짜 지옥 속에 박히게 되자 마지막 남은 상간녀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교도소로 찾아가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절 보겠다고 면회실로 나왔답니다.
감옥밥이 맛이 없나 봐. 많이 야위었네. 나 놀리려고 왔냐? 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거든? 여긴 사람 살 곳이 못돼. 그러게 왜 사기를 쳐서 이 꼴이 났니? 그 많은 돈을 다 압수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니 천만다행이다. 그래, 나 사기꾼이고 전 재산 날려서 무일푼 거지야. 됐냐? 지금은 감옥에서 죽지 못해 사는 중이고 나중에 우리 딸 만나려면 끝까지 버텨야지. 보람이가 소아암인 것 다 들었어. 그리고 네 서방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아이, 그딴 소리 뭐하러 해? 애가 누구 애인지가 중요하냐? 키운 사람이 중요하지? 아, 그래. 뭐 여하튼 난 소식 전하러 왔어. 네 시모는 요양원에 있어. 거동이 힘들어서 아마 평생 거기서 누워 지내야 할 거야. 그리고 네 서방, 그놈은 고시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저 세상 갔어. 뭐? 그 이가 가버렸다고? 언제? 좀 됐는데 교도소에 있어서 그런 연락도 못 받나? 내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내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나쁜 놈, 무책임한 놈. 가만 안 둘 거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자, 다음 네 딸 소식이야. 이번 항암 치료 마치고 임시로 보육원에 들어갔대. 병원비는 뭐 기부자들이나 나라에서 내줄 거래. 내 딸이 보육원에? 말도 안 돼.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보육원에 가? 네가 감옥에 있으니까 갔지. 그리고 아직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아픈 네 딸을 안타깝게 본 외국인 부부가 입양하겠다고 나섰대. 아마 다음 치료는 외국에서 받게 될 거야. 제가 입양 사실까지 전했더니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습니다. 아이, 안 돼! 내 딸이 입양되다니 절대로 안 돼! 야, 네가 막아. 내 딸 네가 맡아줘. 내가 출소할 때까지 맡아달란 말이야. 뭐? 나더러 상간녀의 딸을 맡아달라고? 너 그걸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나중에 빚 갚을 테니까 입양을 막아줘. 제발 부탁이야. 난 딸 없으면 못 살아. 사기꾼한테도 모성애는 있네. 그래도 네가 내 전남편이랑 시애미보단 낫다. 그것들은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매도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아무튼 모성애가 있는 건 인정. 지금 그 인간들이랑 비교할 때야? 내 딸을 네가 좀 맡아줘. 필요하면 내가 서류 같은 거 써줄 테니까 네가 임시로 좀 맡아줘. 내가 바보로 보이냐? 그리고 입양 절차가 시작되면 알아서 사람들이 널 찾아올 거야. 넌 통보받고 애를 외국으로 보내야 해. 그리고 다시는 못 보겠지. 난 정리된 이야기를 전하러 온 사신일 뿐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럴 순 없어. 내 딸을 입양 보낼 순 없다고! 야, 상간녀, 왜 그래? 숨 쉬어! 상간녀는 제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는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교도관들이 급하게 상간녀를 끌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마지막 복수까지 해주고 교도소를 나왔어요. 저는 학원으로 돌아갔고 즐거운 수업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혁아, 엄마가 숨긴 게 하나 있어. 숨긴 거? 뭐? 네 친부 말이야. 2달 전에 돌아가셨다. 알아. 뭐?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어? 2달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친부가 날 보고 싶다고 하길래 꺼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아들 얼굴 보고 가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문자는 씹었는데 대충 예상했어. 뭐야? 네 친부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다고? 그 인간 진짜 양심도 없다. 어떻게 지가 버린 자식한테 괜한 짐을 지게 하려고 그따위 짓을 하냐? 아, 은영아, 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잊어버려. 벌써 잊었지. 그리고 천벌받을 사람이 받은 거니까 내가 연락을 씹고 안 만나준 걸 죄책감으로 생각하지 않아. 아무렇지 않다고. 우리 아들 생각보다 강하네. 그래, 알았어. 엄마, 그 할머니인지 뭔지 아는 사람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수신 거부해버렸어. 문자로 그러던데 뭐 요양원에 있다며?
근데 할머니까지 너한테 귀찮게 구니?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내가 확실하게 선 그었으니까 앞으로 연락 올 일 없을 거야, 엄마. 엄마, 이 세상에 내 편은 엄마뿐인 걸 내가 가장 잘 알아. 괜한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걱정 안 한다. 우리 아들 고맙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긴 거 알아? 엄마도 남자 좀 사귀어봐. 언제까지 싱글로 지낼 거야. 엄마 아직 젊어.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이 엄마는 너만 있으면 된다. 누가 재혼하래? 그냥 연애도 좀 하고 밝아지면 좋겠어. 물론 지금도 밝긴 하지만 더 기분 좋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 아들은 정말로 많이 컸더군요. 저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정말 넓었습니다. 전 남편은 지옥으로, 전시모와 상간녀도 각자 생지옥에 살고 있어요. 상간녀 딸은 입양이 되어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죄 없는 애는 부디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조언대로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직 재혼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자주 데이트하고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버려졌던 제 인생의 복수는 이렇게 저와 아들이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배우자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외면당했던 분들이 제 사연으로 작은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엔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압니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